이야기 나눠보는 의회인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다은 의원 그리고 이기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에 보셨죠? 이제 네네. 수해 현장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먼저 수해 관련된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기순 의원님 광산구에 복구 현장 다녀오셨다고. 네, 지난 제가 있고 있는 신창동에는 가구의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영산강 바로 옆에 예,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또 저지대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곳이고 특히나 2주 전에 물폭탄이 한번 내려서 가구들이 싹 젖어서 이 가구를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새로 가구를 전시해 놓은 상황에서 네. 근데 또 비가 내려버려서 되게 주민분들께서 손도 못 대시고 예. 되게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새 가구들인데 네네. 다 쓸 수가 없게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시민분들은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일단 하수 관로가 예전에 빗물 양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관로의 폭을 더 넓혀주고 그리고 배수 펌프 마력이 200마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600마력으로 좀 3배 이상 더 늘려주고 근데 과연 이게 근데 근본적인 해결 대책일까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영산강 주변이고 저지대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들하고 이제 의견을 나눈 데서 전문가분들이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아무리 배수 펌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물을 뿜어내는 데는 역류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우수저류 네. 그 밑에 저지대에다 우수저류를 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비 피해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좀 정비를 해둬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늘 저희가 이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홍수나 침수 피해가 심각했을 때는 이게 막 이슈가 되다가 네.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들 비용 문제로 다 묻혀버리는 것이 예. 가장 안타깝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대책위원회 꾸려서 시와 구를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인재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자연재해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워낙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우리 관측 기록상으로도 확인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막지 못했다. 행정이 부족해서 그러면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네. 우리 자연재해법상 10년 주기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광주시에서는 24년도에 15억이나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웠었어요. 작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 이 저감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 방지 조치들이 취해지기 전에 이 기습적인 네.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소송의 성패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뭐 가늠해 보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드린 16년도에 최초 1차 계획 발표했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신화 지자체가 얼마나 촘촘하게 행정을 펼쳤는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책임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저감 계획 그게 10년 주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정말 기후 위기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10년 주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시가 사실 16년도에 했으니까 원래 26년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5차에 걸쳐서 세부 계획을 세우면서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년 더 앞당겨서 한 겁니다. 그런데도 대비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전 이제 앞서 이제 정당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신안동 쪽에 이번에 비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저는 조금 인재라는 지점이 좀 있는 게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신안동에서부터 광주천 합류 그 지점까지 이 홍수 방어벽을 설치를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면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서방천은 수위가 낮은데 도심은 원도심 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 이 홍수 방어벽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니까 그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광주시가 전체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불투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도심 자체는 빗물이 쏟아지면 이 바닥으로 지하로 침수되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방어벽 때문에 못 넘어오는 이 점에서 저는 이 복합적으로 좀 문제를 진단하고 방어벽이라는 걸 세웠어야 했는데 그 지점에서 조금 미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환경부에서 광주천 그 범람을 막겠다고 대심도 지하 빗물 터널 를 7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것 또한 전문가들 몇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광주천에 그 대심도 터널을 만들면 지하에다가 이 광주천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지만 이것들이 향후 밑으로 쭉 내려오면 서방천에서는
물살이 급격해지고 이 수위도 더 올라가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도 이렇게 단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걸 같이 좀 장기적으로라도 좀 방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게 이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계획이라든지 물막이 같은 이 단편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 밀려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쌓였고 그것이 이제 이상기후까지 만나면서 맞습니다. 더 크게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가 더 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사실 뭐 급하긴 하지만 좀 면밀하게 원인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해서 더 큰 피해가 정말 없기를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단편적인 조치를 취하면 이제 다른 요소들이랑 복합이 또 되면 이렇게 문제가 맞습니다. 되니까. 이쪽 막아놓으면 저쪽에 네. 물이 더 가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하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국회의원 또 시구의원의 80%는 박찬대 의원에게 표를 줬는데 그런데 당원들의 표심이 이제 다른 곳을 향했어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 사실 엄청 흥미로웠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나요?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와중에 여기 와서 들은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것 같던데 당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냥 발끝만 어디로 가는지만 봐도 그쪽으로 몰표가 나온다.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당원들의 힘으로 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변화가 이 단순히 민주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가져올 문화의 변화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난 2024년대 전당대회 때 호남권 투표율이 24% 정도밖에 네.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1%가 넘었어요. 저는 이 투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당원들이 자발적인 의지가 강했을까 봤을 때 이 언론, 그다음에 뭐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뭐 집권 1년 안에 이것을 바로 뭐 협치도 중요하지만 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는 정청래 당대표에게 표를 좀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빠른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네. 아닐까 말씀해 주셨고요. 첫 공식 일정으로 나주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 그러니까 호남에 대한 강력한 애정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와 연결해서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 첫 일정으로 뭐 다른 좋은 행사 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시민 옆으로 오셨을까, 주민 옆으로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정치인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원들이 직접 요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선택받는다라는 결과를 체득했기 때문에 이번 수해 현장을 찾으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정다은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호남에 대한 애정 그리고 호남 그 현장에 오셔서 이제 정치는 호남의 빛을 갚을 때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게 정치의 양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 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시민보다 국민보다 반 발짝 앞에 가서 국민의 손을 잡고 네. 간다면 이제는 국민이 앞에 가고 뒤에서 정치인이 밀고 이게 국민 주권 정부 시대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도 정청래 당대표님께 말씀했잖아요. 그처럼 지금 현재 너무나 수해 때문에 너무나 민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장 아픈 곳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말 민심 있는 곳에 당심이 있고 당심 예. 있는 곳이 민심이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남에게 빚을 진 만큼 그에 따른 뭐 보답을 하겠다 뭐 이런 류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무 네네. 좋았어요. 어떤 보답을 생각하세요? 갑자기 저는-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너무 실속만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호남에 대한 애정, 호남에 대한 지원으로 팍팍 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리백 산다운 관련해서 호남에 거의 뭐 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그 뒤를 또 정청래 당대표도 잘 뒷받침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어요. 오늘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유가족들이 지난달에도 기자회견도 열고 하는데 벌써 지금 12월이었잖아요, 지난해. 오늘이 네. 221일째입니다. 그쵸, 지금 8월이니까요. 왜 이렇게 진상규명이 늦어진다고 보세요? 사실 비행기 사고라는 게 워낙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발생을 한 사고이기 때문에 진상규명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부분 유족들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왜 분노하냐? 네. 그 이유는 왜 늦냐? 이 불만이 아니거든요. 예. 내 가족이 한 명도 아니고 나 빼놓고 다 돌아가신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네.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조종사 과실이라고 중간 발표하고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은 되지 않고 그러면 자료라도 공개해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거부하고 네. 이런 밀실 조사에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중에 사진 다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의원이 오늘 다녀오셨던 현장 사진이거든요. 유가족분들 아직도 무안공항에 저렇게 지금 계시는 거죠? 저 쉘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광주에서 매일 퇴근하면 쉘터로 네. 돌아가서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이 매일 10분이 훨씬 넘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분들이 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냐, 보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보상은 언젠가는 소송 통해서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액수를 받는 거지 노숙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돈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를 지키시고 있는 건 내 가족은 이미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내 남은 가족과 내 지인들이 같은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항공안전 시스템이 재점검돼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시고요. 그 전제는 당연히 진상규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로컬라이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비행기가 충돌해서 폭발하는 광경 뉴스로 우리 모두가 봤잖아요. 우리 모두가 봤어요. 비행기가 내려서 충격하기 전까지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뭐 국제 기준에 맞춰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단 몇 명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우리 모두가 했잖아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지금 저런 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아요. 저렇게 현장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고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또 잊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거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요거 한마디 더 저희가-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지금 저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이 국내에 7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언제 어디서건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것이고 저 유족들도 사실 그 전날까지는 그냥 우리 같이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가족이 돼 있었고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유가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요. 이것이 남 일이 아니다. 저들의 일이 아니고 맞아요. 우리 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참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노하고 다행히 이번에 그 민영배 의원님께서 12.29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유가족분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볼 텐데요. SRF 2,100억 원대 소송. 원래는 이제 70억 원대에서 좀 훌쩍 올랐어요. 이 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기정 시장이 포스코 ENC 대표 만나서 뭐 단판을 짓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이게 단판이 될 일이 아니죠. 어. 이게 사실 단판도 상호 기대가 가능한 네. 사람들끼리 단판도 가능한 건데 제 기준에 포스코는 단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포스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 지역에 고급 아파트 지어가지고 파는 공급해주는 그런 이 대기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SRF 분쟁 과정에서 보여주는 포스코의 행보는 전혀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면 공공사업이라는 게 이익이 나면은 시민의 이익이고 손해가 나면 시민의 손실이거든요. 그에 따른 책임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포스코가 지금 보이는 행보는 약속한 물량 절반도 처리 못했죠. 그러면서 조기포화된 매립장 새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 우리 시민들이 안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본 영업 손실, 자기들 시설이 성능 미달해서 그런 건데 우리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고급스럽지 않은 포스코의 행보가 이제야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중재제도라는 밀실에서 그 논의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중재제도를 지금이라도 걷어내야 됩니다. 네. 이 포스코 입장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포스코의 이름에 걸맞는 주장을 하고 계시다면 공개된 법정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뭐 이 관련해서
앞서 정다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포스코 이행시의 행태가 너무나 부도덕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근데 최근에 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이행시가 그 산재 관련해서 노동자 사망이 계속 네.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그 네. 관련해서 이제 물론 포스코 이행시 대표도 사임을 했지만 거기에 네. 머무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건설 면허 취소까지, 그리고 향후에 제재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입찰도 금지 네. 검토하라 하시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SRF 문제뿐만 아니라 포스가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행태라고 좀 보거든요. 이 기회에 시가 이 주도권을 잘 또 네. 가지고 가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저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예. 싶어요. 이게 940억짜리 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쓰레기 처리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940억 중에서 포스코가 낸 돈은 1.4%밖에 안 돼요. 13억. 오. 13억 내놓고 지금 2,100억 얘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결정되는 기준 사용료가 앞으로 2030년까지 적용될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민들께서 꼭 챙겨주시면서 함께 분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 근본적인 지점을 좀 알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감사원 보고서나 환경부에서 정책이 원래 2007년도에 SRF를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간 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완성했었죠. 이게 정책이 완전 바뀌어요. 2018년도 정도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을 환경부가 세웠어야 했는데 그걸 세우지 않아서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고 광주시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각장을 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국가가 나서서 네. 같이 좀 해주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사업이 처음에 붐업이 될 때 예. 그것이 어떤 이 원인에서 추동이 됐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선풍적인 정책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이면에는 또 사업자들의 로비들이 있는 네.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굵직굵직한 우리 지역 현안들 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기순 의원, 정다은 의원이었습니다.